자, 여러분들 토카막 성능이라고 이렇게 나와서 아직 토카막이라는 게 지금 설명도 안 했는데 이렇게 토카막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토카막이라고 하는 것은 중수소하고요, 삼중수소를 플라스마 형태로 가둬놔야겠죠. 그래야지 얘네들이 자꾸 만나야지 서로 이제 한정된 공간에 있어야지만이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중수소하고 삼중수소를 반응을 일으키도록 그 만들어낸 장치, 그거를 토카막이라고 하고요. 아까 여러분들 설명한 것처럼 n 타우 e t 이거를 러슨에 대한 러슨 공식이라고 하는데 러슨 맞는지 모르겠네요. 러슨 공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 정도 조건을 만족해야지만이 핵융합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핵융합이 이 조건에 도달하기에는 약간은 못 미친다. 그리고 그 지속적으로 연구를 지금 해야 될 단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방금 얘기한 그 플라스마라는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플라스마. 그래서 중소수하고 그래서 플라스마인데요. 그 빨간색으로 할까? 그래서 플라스마 중수소하고 삼중수소가 플라스마의 형태로 존재를 하면서 얘네들이 서로 만나서 융합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플라스마라고 하는 것은 원소들이 이온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H라든가 그 다음에 H3, H2 이런 것들이 전하를 띠도록 그 전하를 띠고 있는 상태, 그런 거를 이게 플라스마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핵융합이 발생하는 조건에서는 이러한 이온 중성자라든가 삼중수소라든가 삼중수소들이 이온화가 돼 있어요.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이온화가 돼 있고, 그런 이온화된 그 원소들이 서로 결합을 하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마라는 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플라스마 형태로 핵융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서 이제 그 플라스마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에 앞서가지고 우리 책에서 보면 람다 D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요. 람다 D라고 하는 것은 드바이 길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 봅시다. How far its electrostatic effect가 유지하는, 그러니까 플라스마라고 하는 것도 전하를 띠고 있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플러스라든가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는데, 그러한 이러한 전하를 띤 이런 전하 이펙트가, 그러니까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전기 이펙트가 퍼져나가는 거리, 그거를 우리가 람다 D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 이거 E는 물론 이제 전자 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N은 개수, 그 다음에 볼트만 상수 온도, 여기 입실론 제로라는 게 있는데요.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값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와 같은 값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설명 안 해놨네요. 그래서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것은 투과율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투과율. 입실론 제로는 투과율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물론 이제 투과율은 전하의 전기적 성질의 투과율이겠죠. 전기적 성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투과율인데요. 물론 이제 여기 보면은 일렉트로스태틱이 미치는 영향까지 거리기 때문에 입실론 제로, 그 다음에 투과율, 그 다음에 KT, N, 2의 제곱에 2분의 1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P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플라스마가 나타내는 압력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 RC분의 RS라는 값이 나와 있는데요. 이 값은 이 플라스마가 어떻게 충돌하지 않고 활동을 하느냐, 플라스마들이 충돌을 하고 움직이느냐, 그거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게 이 RS분의 RC예요. 반사가 돼서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는 게 나타나요. 했을 때 이 값도 마찬가지로
좀 식은 복잡한데요. 여기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투과율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값들은 이제 우리가 다 넣을 수 있는 값들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거를 람다 n으로 람다 d로 표시를 했어요. 이게 RC분의 RS. RC분의 RS라고 하는 것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플라스마들이 서로 충돌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 얘네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나름대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위치를 하고 있느냐 그걸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이거를 람다 d로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여기 있는 항들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 플라스마의 그 특징을 나타내는 그 몇 가지 그 특징적인 값들이 있는데 이 플라스마를 나타낼 때 람다 d라고 하는 거요. 그 다음에 RC분의 RS라는 거. 이 값들이 굉장히 크면 RC분의 RS가 굉장히 크면 플라스마들은 서로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그래요. 서로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그 다음에 P는 그 플라스마가 나타내고 있는 압력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예제 9.2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제 9.2 한번 읽어봅시다. 전형적인 핵융합에서 플라스마가 10kEV 온도이고 온도가 이렇게 여기 보면 이 온도가 이같이 그 에너지 단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수밀도 n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중성자, 중소수하고 삼중수소의 그 개수들인데요. 수밀도가 10의 20승 이렇게 되어 있다. 이랬을 때 플라스마의 압력, 그 다음에 드바이 길이, 그 다음에 RC분의 RS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그 교재에 있는 정의대로 그 플라스마가 나타내는 압력, 플라스마가 나타내는 압력은 NKT라고 했죠? NKT. 그래서 N은 수밀도니까 10의 20승이고요. 그 다음에 KT는 지금 온도가 지금 10의 4승이에요. 10의 4승. 10의 4승을 내가 이게 킬로 일렉트론 볼트를 주울 단위로 이렇게 바꿔준 이 값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고 KT를 곱해주면 에너지 단위가 되는데요. KT 자체가 에너지 단위인데요. 에너지 단위를 곱해주기 위해서 10의 4승 일렉트론 볼트에다가 그 1 일렉트론 볼트가 나타내고 있는 주울 단위로 바꿔주면 NKT 값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값은 내가 적어오진 않았는데 여러분들 곱해가 봐가지고 NKT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람다 D라고 하는 거, 람다 D는 방금 전에서 여러분들 확인한 것처럼 굉장히 좀 식이 좀 복잡한데요. 여기 보면은 입실론 제로, KT는 방금 R 구했죠 우리가. 그 다음에 수밀도, 전자의 제곱, 전자 가지고는 에너지인데요. 전자 가지고 에너지의 제곱 나누기 2분의 1승이에요. 이렇게 한번 보면 지금 8.85 곱하기 10의 12승 이게 바로 아까 입실론 제로였죠. 입실론 제로. 투과율이라고 했죠. 투과율. 입실론 제로. 그 다음에 이 부분이 10의 4승 곱하기 이게 KT 값이죠. KT 값. 그 다음에 이건 수밀도고요. 그 다음에 전자 가지고 있는 에너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있었죠. 그러니까 2라고 되어 있는 부분 전자 가지고 에너지였었죠. 그거의 2분의 1승. 그래서 0. 곱해주면은 그 0.7 곱하기 10의 4승이 되는데 이게 바로 0.07ml 정도 나온다. 그 다음에 그 RC 나누기 RS도 여러분들이 그 방금 식에 의해 가지고 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 식을 내가 써놓은 거를 여기다 안 써놔가지고 자꾸 뒤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4파이 4배에다가 파이 값에다가 람다 D 방금 구했죠. 0.07ml 그 다음에 수밀도에 2분의 3분의 2승 이렇게 해주면 RS분의 R 값을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파이 여기 보면은 4배에 그 다음에 파이 그 다음에 이게 뭐였었죠? 이게 람다 D였었죠. 람다 D의 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수밀도에 3분의 2승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값을 이렇게 플라스마에 대해 가지고 뭐 보다 전문적인 어떤 그런 그 내용은 아무래도 여기서 조금 다루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우리가 플라스마에 대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3가지 정도는 우리 책에 소개되어 있으니까 분들이 한번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을 좀 갖췄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입실론 제로 여기 입실론 제로라는 값이 8.85 곱하기 10의 12승 이런 값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여기 나오는 개수들 자체가 조금 그 값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구글, 위키피디아에서 많이 하는데 이것도 물론 이제 구글에서 입시론 제로 값을 가져왔어요. 우리 책에는 소개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져왔고요. 여기 2는 아까 얘기했듯이 전자 가지고 있는 에너지 1.6 곱하기 10만에 19승이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자,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핵분열을 일으킬 거냐. 그러니까, 중수소하고 삼중수소를 어떤 식으로 유지를 시켜가지고 핵분열을 일으킬 거냐라는 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어떤 방식을 실제로 취했냐면은, 중수소하고 삼중수소를 과열을 해가지고요. 굉장히 높은 온도로 과열을 해가지고 플라스마 형태로 만들어요. 플라스마 형태로 만들었는데 플라스마 형태로 만들면 얘들은 자유롭게 움직이겠죠. 왜냐면은 뭐 서로 충돌도 할 테지만 그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자유롭게 움직일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으면은 중수소하고 삼중수소가 서로 만나가지고 이 핵 융합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런 확률이 굉장히 적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좁은 영역에다 가둬놔야겠죠. 그 중수소하고 삼중수소를 좁은 영역에다가 이렇게 가둬놔야 돼요. 가둬놓지 않으면 쟤네들이 마음대로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가둬놔야 되는데 그 가둬놓는 그 장치를 아까 방금 처음에 소개했던 것과 같이 토카막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토카막을 통해 가지고 그 이온 형태를 띤 중수소하고 삼중수소를 가둬놓는다는 얘기죠. 그럼 이와 같이 이온 형태를 띤 중수소하고 삼중수소를 가둬놓는 방식은 어떤 게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했겠죠. 그랬을 때 전기장이 아닌 자기장 상태에서 한번 얘네들을 한번 가둬보자. 왜냐면은 뭐 패러데이 법칙이라도 하고요. 그래서 힘하고 그리고 이게 B는 이제 자기장이고요. 여기는 전하가 이제 움직이는 거죠. 전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보통 어때요, 여러분들?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면 이 전류 주위로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죠. 우리가 뭐 전기공학과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전류하고 자기장은 이렇게 오른손 법칙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면 이와 같은 상태로 이제 자기장이 생겨요. 이와 마찬가지로 자기장이 만약에 이렇게 생긴다면 자기장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면 이 전하들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마찬가지 여기도 전기장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전기장이 이렇게 이와 같은 상태로 되어 있으니까 전하가 이와 같이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힘도 또 작용을 하고 있죠. 힘이라는 거. 그래서 패러데이 오른손 법칙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래서 뭐 한번 봅시다. 이게 힘이죠. 이게 힘이면 힘 이거 조금 좀 잘못됐는데 한번 해봐요. 힘, 자 전류죠. 그래서 힘, 그다음에 이게 자기장, 이게 전류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 90도를 이루면서 움직이고 있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이 플라스마 상태로 했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지금 중소수하고 삼중수소는 이와 같이 전하 상태를 띤 이와 같은 원소들인데 얘를 어떤 밀집된 공간에 가둬놓고 해가지고 전기장을 가해가지고 얘네들이 서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두겠다. 그게 바로 방금 얘기한 토카막. 그게 바로 이 토카막이다. 그러니까 강한 자기장을 걸어줘가지고 중소수하고 삼중수소 이온을 띤 그런 중소수와 삼중수소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가 중수소다. 물론 이 전기장은 뭐로 만들죠?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강한 전류를 흘려주면 그 주위에 방금 이와 같이 강한 전류를 흘려주면 그 주위에 이렇게 이 자기장이 생기게 돼 있죠. 그래서 보통 여기 보면은 마그네틱 코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코일을 감아줘 가지고 이와 같은 자기장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은 형태로 자기장을 만들어주면 물론 전하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가다가 결국 뭐 벽에 부딪히거나 이제 빠져나가든가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뭐 서로 반응을 중수소가 삼수소로 서로 반응을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벽을 만나가지고 빠져나간다든가 이런 형태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생각해낸 게
무한 순환을 하도록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는 물론 전기장과 자기장 내에서 하전 입자의 전기장과 자기장 내에서의 하전 입자의 거동인데요. 물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힘, 자, 전 이렇게 이런 방태로 이제 전자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장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자기장을 내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 동그랗게 만들었냐면 방금 여러분들 설명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자기장을 만들면 여기 있던 반응을 해야 될 융합을 해야 될 놈들이 이런 벽에 부닥친다라든가 벽을 빠져나가기 때문에 얘네들을 가둬놓기 위해 가지고는 이런 방식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래가지고 얘를 이와 같이 동그란 저기장을 만들고 동그란 자기장을 만들면 어때요? 얘네들이 입자들이 어떻게 올라오겠어요? 입자들이 이제 동그란 자기장을 만들고 이렇게 흘러가겠죠. 이렇게. 동그라니까. 동그란 쪽으로 계속 입자가 흘러가면서 딱 가둬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둬놓은 상태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이제 뭐 충돌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해가지고 이제 핵융합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자기장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드는 거는 뭐 크게 어렵진 않죠. 자기장 크게 만드는 거 어렵진 않아요. 방금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줄 토카막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자기장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힘이 생긴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아까 뭐 힘자전 뭐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해서 자기장이 생기고요. 전류가 흘러가면 이렇게 위로 흘러가는 드리프트만큼의 힘이 발생해요. 근데 이렇게 힘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자꾸 중소소라든가 이온화되어 있는 중소소라든가 삼중소소들이 자기장에서 갇혀있긴 했는데 얘들이 자꾸 위로 이렇게 힘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드리프트를 또 우리가 없애주는 그런 형태로 또 자기장을 또 걸어줘야겠죠. 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게 자기장 이렇게 앞에서 보면 자기장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자기장도 또 거리에 따라 틀려져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심이라면 이게 R인데요. 이 R에 따라 가지고 또 자기장의 세기가 또 틀려지죠. 그러니까 자기장 세기가 또 틀려지면은 또 이 전자들이래네요. 중소소라든가 이온화되어 있는 플라스마들이 또 다른 영향을 또 받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와 같이 갇혀진 자기장 안에 플라스마들이 갇혀있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하기가 무척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드리프트도 발생하고요. 방금 얘기한 드리프트. 힘자전, 패러데이의 법칙에서 힘자전, 힘이 또 발생하고 또 거리에 따라 가지고 또 이 자기장의 세기가 또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얘를 이렇게 한정된 공간에다가 얘를 모아놓고 반응을 일으켰다는 게 쉽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지금 이제 이렇게 생긴 플라스 토카막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게 중심이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지금 전류가 트랜스포머 코어인데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패러데이 법칙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거 둘레로 이렇게 자기장이 여기 보면은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생성되어 있죠. 근데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둘레로 이렇게 이제 전기장이 생겼는데 문제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플라스마를 여기 보면 이게 생긴 놈이 이제 플라스마인데요. 이 플라스마가 이와 같은 형태만으로는 애로사항이 많다고 했죠. 아까와 같이 드리프트 힘도 받고 또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틀려지기 때문에 얘가 지금 원하는 이러한 고리, 여기 보면 이런 고리 형태로 중성자하고 자꾸 중성자라 했네요. 중소소하고 삼중수소 이온화된 플라스마를 감추기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또 다양한 토로이달 코일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버티컬 필드 코일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둘레를 둘러싸고 있는 코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버티컬 필드 코일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코일들을 이용해가지고 전기장을 조절을 해주는 거죠. 다시 이렇게 하면 이 자기장 필드가 토로이달 다이렉션,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생긴 토로이달 다이렉션 뿐만 아니라
폴로이달, 얘가 이렇게 되는 또 이 전기장까지, 자기장도 또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헬리컬리 마그네틱 필드가 생긴다. 이렇게도 돌지만 돌면서 이와 같은 마그네틱 필드가 생기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마그네틱 필드를 형성을 함으로써 아까 얘기한 그 드리프트라든가 그 드리프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래요. 드리프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헬리컬리 이렇게 마그네틱 필드를 그냥 동그랗게만 만들지 않고 이렇게 곱어가면서 마그네틱 필드를, 물론 이제 여기 있는 이와 같은 버티컬이라든가 토로이달 코일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헬리컬리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어내면은 우리가 이 드래프트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 문제는 또 뭐였었냐면 드리프트 발생하는 걸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길이 방향, 이 길이 방향에 따라 가지고 자기장이 바뀌어 가지고 얘가 정확하게 이런 상태로 플라스마를 가두는 게 힘들다고 그랬죠. 이제 그런 경우로 해서는 전류를 우리가 가해주면, 이 안에다가 인위적으로 전류를 가해주면 그와 같은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래서 뭐 제목 자체도 이제 플라스마 밀테인데요. 어떻게 해서 플라스마를 한정된 공간에다가 놓아놓을 거냐. 뭐 물론 무슨 용기에다가 담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플라스마를 커다란 용기에다가 담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도 여러분들 물론 할 수 있을 텐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작은 핵과 핵이 서로 만나가지고 융합을 일으키려면 굉장히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10의 8승 킬로 정도의, 10의 8승 정도 되는 온도 조건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러한 용기를, 그러한 온도를 견뎌낼 수 있는 용기는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없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열심히 이제 연구를 해서 어떤 그런 물질을 찾아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기술로는 이 플라스마를 담을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와 같은 담는 용기는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 공간상에서 전기장과 자기장을 이용해가지고 이온화된 이 플라스마를 가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떼어서 플라스마 밀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용기에다가 담기는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도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이 자기장을 이와 같은 코일을 통해 가지고 자기장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자기장 상태로만 플라스마를 가두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힘이라는 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힘에 관한 문제도 우리가 이와 같은 헬리컬리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어 줌으로써 드리프트를 없애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반경 방향에 따라 전기장이 달라짐으로써 생기는 그러한 영향은 여기 보면은 플라스마 안에 전류를 흐름으로써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 피겨 9.12는 그러면 처음에 이런 핵융합이 생기려면 상당히 높은 온도까지 초기에 가열을 해줘야겠죠. 물론 이제 나중에는 얘네들이 서로 반응을 일으키면서 온도가 상승을 하겠지만, 초기에는 얘네들의 핵융합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고주파 가열이라는 것도 하고요. RF 코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수소 이온을 쏴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플라스마에 있는 중소수와 삼중수소의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어떤 그런 것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항 가열도 저항으로서 플라스마 커런트 힐팅.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마 자체를 저항으로 생각해가지고 전류를 가해주면 얘가 플라스마가 저항처럼 돼가지고 이제 뭐 ohm의 법칙이라는 거죠. V는 IR이고요. 그래서 저항을 띄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전류를 가해줘가지고 히팅을 시켜주는 이런 세 가지 방식을 통해가지고 초기에 플라스마가 핵융합을 일으킬 수 있는 온도까지 가려준다고 그래요. 어떻게? 처음에는 이제 고주파 가열, 그 다음에 직접 전류를 흘려가지고 플라스마를 하나의 저항체로 봐서 열을 발생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수소 빔을 쏴가지고 중소수나 삼중수소의 온도를 올려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현재까지 실현된 기술도 아니고 앞으로 개발해야 될 기술이지만 이 핵융합이 정말로 우리 에너지에 사용된다면
그 파급력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세계에서 지금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우리나라도 여기 가까운데 이제 핵융합 연구소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큰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는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수소하고 삼중수소를 어떻게 서로 만나가지고 핵분열을 핵융합을 일으키게 하는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그 방법들이 이와 같은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토카막에서 플라스마 평형 상태라는 그러한 주제인데요. 여기서 같이 이만큼의 전류, 그러니까 결국에는 플라스마가 이 정도로 순환이 될 때, 그 토카막에서 얘가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J라고 하는 거는 이 플라스마가 이제 그 아까 같은 그 동그란 그 환영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물론 얘도 하나의 전류죠. 전류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플라스마라는 것은 이온화된 그러한 그 입자들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전류고요. 이런 전류가 흘러가면 이와 같은 그 자기장이 생기는데요. 그리고 자기장이 생기고 전류가 흘러가면 또 힘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힘, 이렇게 발생하는 힘이 이 플라스마가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힘을 플라스마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겠죠. 플라스마라는 게 제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않겠죠. 이렇게 플라스마가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힘을 이 전류가 흘러가지고, 그러니까 플라스마가 흘러가지고 얘를 다시 원 상태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전류에 비례하겠죠.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에 비례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플라스마를 토카막에서 평형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전류가 그러니까 흘러야 돼요. 그러니까 그 플라스마가 최소한 어느 정도 양은 흘러야 된다는 얘기죠. 플라스마는 결국엔 전류의 흐름이고 플라스마의 흐름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이 힘이 발생하고 힘이 그 플라스마가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힘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그 전류는 결국 뭐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플라스마 흐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플라스마 흐름에 만들어지는데 16파이 그 다음에 플라스마의 개수 KT 나누기 뮤제로. 여기서 보면 N은 단위 길이당 사전 입자의 개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전 입자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띤 입자인데 아까 얘기한 중소수라든가 삼중소수가 플라스마 형태로 돼가지고 하전 입자가 된 거죠. 그래서 토카막에서 플라스마가 평형 상태를 이루려면 최소한 이 정도 전류는 만들어내야 되고요. 뭐가 흘러가지고 플라스마가 흘러가지고 이 정도 전류를 만들어야 되고 그 전류를 만들어낼 값이 바로 나왔습니다. 우리 책에서 사실은 명확하게 설명 안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플라스마가 안정된 평형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플라스마가 흘려야 되는 양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플라스마가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은 흘러야지만이 플라스마가 평형 상태가 되는데 그 플라스마가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압력을 견딜 수 있다고 그래서 그 I 값이 바로 이렇게 물론 이제 N이 커지면 커질수록 N 값이 커지겠죠. N 값이 커지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제가 있는데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도가 10의 8승 켈빈이고요. 온도가 10의 8승 켈빈. 아까 최소한 플라스마가 핵융합을 일으키려면 굉장히 높은 온도, 그림에서도 에너지가 맥스웰 에너지 분포라면 이 정도 굉장히 높은 상태의 이런 우리 슬라이드 첫 번째 장에서 나왔는데요. 이 정도 굉장히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만 핵융합이 발생하는데 그 온도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의 8승 정도 켈빈. 상상할 수 없는 온도죠. 그리고 수밀도가 10의 20승이고요. 단면적이 1제곱미터인 토카막 플라스마를 밀폐하기 위해 요구되는 전류를 추정하라. 그러니까 이건 외부에서 내가 구해주는 전류가 아니라요. 플라스마가 흘러가면서 전하를 띤 플라스마가 돌면은 전류를 만들어내는데 밀폐하기 위해서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아까 플라스마가 빠져나간다고 그래서 플라스마가 빠져나가지 않게 해가지고 내가 전기장을 만들어내야 돼.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자기장을 만들어내기 위한
소요 전류가 얼마가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이 식을 통해 가지고 유도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I는 16 곱하기 그 다음에 파이 그 다음에 N은 지금 수밀도죠. 아까 보면은 지금 수밀도가 10에 20승계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0에 20승 되고요. 그 다음에 KT는 여기 보면 1.3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3승 곱하기 10에 8승. 그래서 그 KT를 표현한 거죠. 그 온도 단위를 에너지 단위로 표현한 거예요. 아까 에너지 단위를 온도 단위로 표현했는데 에너지 단위를 온도 단위로 표현한 거죠. KT 곱하기 그러니까 이게 볼트만 상수고요. 이게 템퍼러처 KT. 1.38 곱하기 10의 23승은 볼트만 상수예요. 그 다음에 T가 10의 8승이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뮤제로라고 하는 게 조금 익숙하진 않은데요. 여기 보면 투자율이라고 해요. 투자율, 퍼미어빌리티라고 하는데 투자율에서 어떤 매질이 주어진 자기장에 대해서 좌화하는지, 얼마나 자석이 되는지 그 정도를 투자율이라고 하는데 진공의 투자율은 이같이 4파이 곱하기 10의 7승이라고 해요. 그래서 투자율, 여기 보면은 투자율이라고 하는 거가 있었는데 이 투자율은 현재 자기장이 걸려져 있을 때 얼마만큼 자석처럼 바뀌느냐 그 정도를 우리가 투자율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게 진공일 때는 4파이 곱하기 10의 7승인데 여기다가 투자율을 해주면 이게 누제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I 제곱이니까요. 이거 전체를 2분의 1승 해주면 2.35 메가암페어. 그러니까 10의 6승이죠. 2.35 곱하기 10의 6승 암페어 정도가 필요하다. 그 외부에서 주는 전력이 아니고요. 플라스마 자체가 이 정도로 이 양과 이 양을 가지면서 순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순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전류가 지금 플라스마가 토카막 안에서 밀폐돼 가지고 회전할 때 그만큼의 전류를 내는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상상하기 좀 힘든 값이긴 한데요.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향후에 현재의 어떤 토카막, 아까 방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준 것처럼 플라스마를 밀폐할 수 있는 그런 장치, 그런 거를 우리가 토카막이라고 했는데, 그 토카막들도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이버터 토카막이라고 하는 건데요. 나이버터 토카막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버터 플레이트를 토카막 안에 설치를 해서 플라스마를 밀폐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나이버터 토카막을 설치를 해주면 이게 보면은 센터고요. 센터로부터 센터는 아까 여러분들 그 토카막이 있으면 이러한 자기 밀폐가 됐죠. 이와 같은 자기 밀폐가 됐는데 이건 이제 중앙이죠. 중앙 센터. 그렇죠? 센터로부터 쭉 따져봤을 때 프레셔의 압력, 레이디얼 프레셔 디스트리뷰션. 물론 이거는 플라스마가 토카막 내에서 플라스마가 내는 압력일 텐데요. 그게 지금 L모드고요. 이게 L모드고 이 H모드, 이게 H모드라는데요. H모드를 만들 때 보다 안정적으로 플라스마를 밀폐를 시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다이버터 플레이트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와 같은 이 H모드를 만들어가지고 보다 안정적으로 자기 밀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책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까다로워가지고 명확하게 이해를 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이 다이버터 플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H모드, 이와 같은 플라스마의 형태를 H모드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어쨌거나 어떻게 써요? 굉장히 고온 상태에 아니면은 노출이 돼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다이버터 플레이트라는 걸 설치를 해가지고 보다 안정적인 밀폐를 하는데 이 다이버터 플레이트를 개발하는 연구가 또 한창 돼 있다. 이렇게 우리 책에 설명이 돼 있죠. 그래서 어떤 재료를 써야지 3000도, 4000도 그런 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지금 설명이 돼 있어요. 이거는 뭐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갑시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플라스마의 안정성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까 그 플라스마가 이와 같은 이 전류를 흘러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플라스마를 만드는데요. 플라스마는 도넛처럼 이렇게 돼 있죠. 도넛처럼 이렇게 플라스마를 자기 밀폐를 하는데, 자기 밀폐, 자성을 써서 자기 밀폐죠. 자기 밀폐. 그러니까 그 자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플라스마를 밀폐하는 건데요. 이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도넛 모양처럼 이렇게 이쁘게 되면 좋은데 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뭐 이와 같은 그런 불안정성도 나타나고요. 뭐 소시지 인스터빌리티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이거는 이와 같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이런 인스터빌리티도 실질적으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이쁜 도넛 형태의 모양으로 플라스마를 그 자기 가둠, 자기 밀폐를 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고, 이와 같은 인스터빌리티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이런 인스터빌리티들을 여기는 뭐 나오고 들어오는 거죠. 뭐 자기장들이 아까 자기장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기장이 이렇게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도 또 돼 있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오고 되는데, 이런 자기장들에 의해 가지고 표시한 거고요. 이런 그 플라스마 불안전성이 또 나타나고 있다.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다른 주제인데요. 이 관성가둠이라는 게 있어요. 관성가둠. 그래서, 플라스마 밀폐를 위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그 토카막을 이용해서 사용했던 방식이 그 자기 밀폐였죠. 자기 밀폐. 그러니까 자기장을 걸어 가지고 플라스마를 밀폐시키는 방식인데, 관성가둠이라는 거 있더라고요. 관성가둠. 관성가둠이라는 거, 이 두 가지 방식을 따라 가지고 이제 결국 핵융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여기도 보면 이 관성가둠은 약자로 ICF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너셔 컨파인먼트 퓨전이라고 해요. 관성으로서 가둬놔 가지고 퓨전 이렇게 한다. 관성가둠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DT 중성자 중수소하고 삼중수소를 이렇게 어떤 구체, 동그란 구체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요. 여기 보면은 DT 슈페리컬 셀이라고 했죠. 이렇게 DT 구체를 만든 다음에 사방에서 레이저를 이렇게 쏴준다고 그래요. 굉장히 높은 레이저를 이용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DT 구체를 온도를 굉장히 올리겠죠. 레이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전달이 되면요. 레이저가 가지고 있는 레이저라고 하는 파동 에너지죠. 파동 에너지인데 이 파동 에너지가 이 DT 구체에 전달돼 가지고 굉장히 높은 에너지가 돼서 이 상태에서 핵융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해요. 핵융합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거를 관성가둠이라고 한다. 자기 밀폐에 의한 가둠이 아니라 이 DT 구체, DT의 스페리컬 채를 레이저를 쏴서 레이저의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온도를 올리고 그 온도를 통해 가지고 핵융합이 발생하도록 하는데, 이때의 조건은 이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개수에다가 타우 2가 이거보다 큰 경우에 이 핵융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래요. 핵융합이 가능하다.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이 시간은 굉장히 좀 짧아지고 이 자기 밀폐에 비해 가지고 얘는 증가한 그런 상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와 같은 관성가둠을 하면 자기 밀폐에 비해 가지고 얘를 플라스마 형태가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고 플라스마 형태로 어느 한 곳에 모여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 자체는 굉장히 줄어든 반면에 이 N 개수, 수밀도 자체는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기술로서 이 정도를 유지를 할 때 핵융합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PA라고 해가지고요. 이때
그 내부에 발생한 압력, 이 DT 구체에서 계속 레이저로 쐈을 때 굉장히 온도도 올라가는데 그때 발생한 압력을 PA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래요. 끝으로 이제 그 예제 9.4절 예제인데요. 사실은 굉장히 내용이 우리 기계공학과 학생들이 접하기에는 그렇게 아주 쉬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제 9.3 봅시다. 이게 10의 19승 와트 퍼 미터 제곱이고, 람다가 1인, 람다가 1 마이크로미터인 레이저가, 아까 ICT, 그러니까 여러분들 ICT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핵융합을 일으키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에서 토카막을 이용해서 플라스마를 가두는 방식이 있다고 그랬고요. ICT, 그러니까 DT 구체에 레이저를 쏴가지고, 레이저를 이용해가지고 핵융합을 일으키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이건 출력이죠. 출력이 10의 19승 와트 퍼 미터 제곱이고, 파장이, 레이저는 웨이브니까, 그리고 파장이 1 마이크로미터인 레이저가 사용될 때, DT 구체, 아까 얘기한 DT 구체에서 생성된 전체 압력을 계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레이저 빛 에너지 절반이 흡수된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까 PA는 이렇게 계산이 됐었죠. 2 곱하기 rho C의 3분의 1승에 W의 3분의 2승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rho C 값을 구해야 되는데요. rho C. 우리가 이 압력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rho C 값은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여기에서 MP는 뭐냐면 양성자 플로톤이죠. 플로톤의 질량을 의미하고요. 이거는 NC 값은 개수죠. 중성자니 아까 얘기한 수밀도죠. 수밀도를 나타내는 그런 입자들의 개수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W는 이미 여기 10 곱하기 10의 19승 이렇게 지금 출력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러시 값을 구해주면 되는데 러시 값은 바로 이거는 양성자의 질량이니까요. NC 값을 알아야 돼요. NC 값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는 지금 얘는 지금 레이저가 가지고 있는 진동수죠. 이게 파장을 속도로 나눴으니까 2파이C라고 하는 속도를 파장으로 나눴기 때문에 얘는 이 레이저가 가지고 있는 진동수가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입자가 가지고 있는 진동수인데요. 이 두 개가 서로 같을 때 결국 리조넌스가 일어나면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입자의 에너지로 전달되려면 레이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입자의 에너지로 전달되려면 얘가 서로 공명을 일으켜가지고 전달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입자가 가지고 있는 진동수, 입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중소수하고 삼중수소인데 이런 입자가 가지고 있는 진동수하고 레이저가 가지고 있는 진동수가 서로 같아야 돼요. 그럴 때 공명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더 큰 에너지로서 레이저가 역할을 해주는 거죠. 물론 이렇게 같이 맞춰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 M이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질량이고요. 아까 입실론 제로는 투과율이라고 그랬나요? 그래서 전 예제를 풀면서 입실론 제로를 구했어요. 그 다음에 E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래서 N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 이 두 개를 같이 놓으면 람다는 물론 1 마이크로미터니까요. 이거는 빛의 속도고요. 그래서 N을 구할 수 있는데 이 N이 바로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결국은 N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러시를 구해주고 러시를 대입해주면 실질적으로 지금 DT 구체가 레이저를 받아가지고 나타내는 실제 전체 압력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렵죠. 난해하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태긴 한데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의 절반이 흡수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계산할 때 이 W 계산할 때 전체 10의 19승의 반을 여러분들이 2분의 1을 해서 계산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ICT 같은 경우 이너셔 컨파인먼트 그다음에 ICF죠. 퓨전인데요. ICT가 아니라 ICF. ICF 같은 경우에는 관성가둠이랑 상당히 틀리고
레이저 빛이 DT 구체의 입자하고 서로 리조넌스가 일어나면서 공명을 하면서 훨씬 더 높은 그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래서 입자가 나타내는 진동수하고 레이저가 나타내는 진동수가 서로 같다고 놓음으로써 우리가 여기서 입자의 개수 n을 계산할 수 있고요. 입자의 개수를 통해서 러시를 구하고 러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나타내는 압력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뭐 마지막으로 가는데요.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오늘 그 핵융합까지만 할 텐데, 그 앞으로의 전망을 한번 봅시다. 제어 핵융합의 전망. 제어 핵융합의 전망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이런 핵융합이 그 발달돼 나갈 것인가 전망인데요. 보면은 Q가 0.6이다. Q라고 하는 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핵융합을 일으키기 위해서 공급된 그 에너지 분에 실제 출력되는 그 에너지인데 이게 현재 0.6 수준이라고 해요. 0.6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사용하기 어려운 거죠. 내가 핵융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들어간 에너지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16메가와트를 생산하는데 성공했다. 97년도에 이거는 유럽연합이에요. 유럽 핵융합을 하는 제이트라고 하는 기구에서 실험을 성공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2050년까지 상업적인 핵융합로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다. 상업적이라는 건 뭐 연구실 규모에서 연구 규모에서는 지금 핵융합을 성공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Q가 일단 낮고 16메가와트로 크진 않은데 이와 같은 성공은 앞으로 이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가지고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밀폐에서 아까 H모드라고 했는데요. H모드는 다이버터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 H모드를 만들면 상당히 핵융합에 있어서의 진보가 자기 밀폐를 저렇게 함으로써 보다 나은 진보를 지금 가질 수 있다고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이버터에 아까 다이버터는 융합로 안에 있었죠. 융합로 안에 있었으니까 어떤 재료가 사용이 돼가지고 플라스마 밀폐를 H모드로 만들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요즘에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이거의 4배 증가라는 진보를 가져왔다고 그래요. N타우2라고 하는 거 아까 뭐라고 했죠? 러슨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N타우, N이라고 하는 수밀도, 그 다음에 지속온도, 그러니까 플라스마가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는 시간, 그 다음에 온도 이렇게 곱해가지고 어떤 값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40년 동안 4배 정도를 증가시키는 진보를 가져와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면 상업적으로 우리가 이 핵융합을 이용할 수 있겠다. 그런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약을 한번 봅시다. 요약 내용을 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핵융합은 매우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진다. 중소수 100kg과 삼중수소 150kg은 1년 동안 총 1기가와트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 첫 번째 예제에서 0.9 얼마 기가와트였죠. 완전히 1기가와트 하는데, 그래서 중소수 100kg과 삼중수소 150kg은 1년 동안에 1기가와트를 생산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중소수는 바다에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래요. 바다에서 이 해양에 중수소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중수소의 양은 무한하고요. 그 다음에 삼중수소는 아까 리튬 반응을 통해서 여기 있지만 삼중수소는 리튬에서 중성자 반응에서 생성된다. 뭐 리튬이라고 하는 원소도 제한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래서 삼중수소는 지금 현재 리튬에서 중성자 반응에서 생성된다. 아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굉장히 꿈과 같은 얘기인데요. 리튬과 중소소 자원은 약 1000년 동안 매년 10테라와트, 테라가 10의 12승이죠. 10 곱하기 10의 12승 와트의 에너지를 전 세계에 공급했을 정도로 충분하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소소는 굉장히 바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풍부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리튬이라고 하는 거가 조금 한계가 좀 있을 텐데요. 뭐 이런 정도로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핵융합 반응은 10의 8승 온도, 10 곱하기 8승 온도고 이거를 에너지 단위로 환산하면 10kg electron volt. 그러니까
아까 여기다가 KT를 곱해줘가지고 우리가 그 주울 단위로 바꿨고요. 이 주울 단위를 다시 그 일렉트론 볼트 단위로 바꾸면 그 10의 8승 온도에 해당되는 거가 보통 10kg 일렉트론 볼트에 해당된다는 거죠. 이 정도의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같은 높은 온도를 가둘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기 때문에 플라스마 형태를 자기가둠 혹은 ICF라고 하는 관성가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핵융합 반응을 일으킨다고 했었어요. 조금 더 이제 글씨가 좀 작아졌는데 봅시다. 그래서 토카막의 자기장 배치는 도넛 청장이었죠. 토카막의 자기장 배치는 도넛 청장에서 하전 입자의 자기 이동의 영향을 없애고 거시적 안정성 및 밀폐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하전 입자의 자기 이동 영향을 없애고 그다음에 거시적 안정성 및 밀폐물을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전 입자의 자기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전 입자가 자기가 그 자성을 떠가지고 이동을 하겠죠. 그게 아까 얘기한 뭐 드리프트 힘이 될 수도 있고요. 하전 입자가 그 자기장 내에서 힘을 받으니까 그 자기 이동의 영향을 없애고 거시적 안정성 및 밀폐를 제공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이버터 토카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실은 자세하게 설명을 못했어요. 생소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이버터 토카막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이버터 플레이트까지 확산하는 입자를 우회시키는 자기장 배치를 가진다. 그래서 충분한 플라스마 가열과 함께 개선된 밀폐가 가능하다. H모드인데요. 이걸 한번 보면 다이버터 토카막은 중심부터 떨어진 다이버터 플레이트까지 확산하는 입자를 우회시키는 자기장 배치를 가진다. 그래서 충분한 플라스마 가열과 함께 개선된 밀폐가 가능하다. 그런 보다 다이버터 플레이트는 이렇게 좋은 개선된 밀폐를 제공해주는 장치다. 그렇게만 우리 이해합시다. 그러니까 다이버터 토카막이라고 하는 것은 H 모드를 만드는데 보다 개선된 밀폐가 가능한 그런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장치가 바로 다이버터 토카막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플라스마 초기 가열은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초기에 저항 가열도 하고요. 그러니까 플라스마 자체가 그 전류이기 때문에 저항을 띠고 있죠. 그래서 저항 가열을 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나선 중성전류, 아까 H빔이라고 그랬죠. 중성전류를 주입한다든가, 그 다음에 고주파 가열을 통해 가지고 얻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핵융합 플라스마의 경우에는 입자 밀도 N, 그렇죠? 그 다음에 온도 T, 그 다음에 억제 시간 타우 E, 이거 3개 곱한 값이 러슨 조건을 만족해야지만이 지속적으로 된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35년 동안 이거의 증가가 10의 4승배 정도였고요. DT 플라스마도 아까 Q가 한 0.6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타우 E로서 한 1초 정도를 지금 얻어서 지금 유럽 공동 핵융합 장치 Z라고 그랬죠. 아까 JET 유럽 공동 핵융합 장치에서 달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DT 펠릿, 아까 이게 DT 구체라고 했죠. DT 펠릿, 이게는 관성가둠인데요. 그래서 이 관성가둠을 해 가지고는 강한 레이저 펄스에 의해서 가열되는 관성 밀폐 핵융합 기술 역시 개발 중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자기 밀폐에 관한 내용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관성가둠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방법은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우이는 좀 짧다고 그랬어요. 자기 밀폐에 대해서 더 짧아졌는데 이게 극도로 압축된 이온의 관성은 밀폐를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N이 상당히 이제 증가했다고 했죠. 그 타우 2에 비해서. 그리고 여기 러슨 조건 이렇게 적어놨네요. 그래서 러슨 조건은 온도는 아까 이게 10의 8승, 그 다음에 수밀도는 10의 20승, 그 다음에 타우이는 3초 정도. 그러니까 타우이가 한 3초 정도 돼야지만이 지금 현재 그 러슨 조건을 만족하는데 지금 현재는 1초밖에 지금 그 밀폐를 못 가뒀다는 얘기죠. 안정적으로 플라스마가 유지되는 시간이 한 3초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3초를 유지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50년 정도에 상업적 핵융합로가 지금 만들어질 거로 생각이 되고요. 여기 보면은 핵융합에 굉장히 어떤 중요하다. 그거에 대해서 좀 앞으로 기후변화 위험성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술로서
에너지원으로서 핵융합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아까 설명한 그 토카막의 자기장 배치가 결국은 드리프트 영향을 없애주고 거시적 안정성의 밀폐를 제공한다. 이게 가장 핵심이고요. 라이퍼터 토카막은 어디까지 그 새로운 그 플레이트를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보다는 나은 자기 밀폐를 제공한다. 그 정도를 알아두도록 하고요. 로슨 조건, 핵융합이 유지되기 위한 그 로슨 조건을 꼭 한번 여러분들도 외워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슬라이드까지 했는데요. 오늘 마무리 정리를 하자면 핵 분열과 핵융합 두 가지에 대해서 했어요. 그래서 핵 분열은 보다 큰 핵이 작은 핵으로 분해되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거고 현재 많은 발전소에서 이용하는 방식이고요. 핵융합은 향후의 기술이에요. 2050년 정도나 돼야지만이 상업적으로 가능한 어떤 그런 기술인데요. 중소하고 삼중수소를 만나가지고 헬륨을 만들어지면서 나오는 그 막대한 에너지를 활용하는 건데 그것이 항상 높은 플라스마 형태에서만이 그런 반응이 일어난다. 그럼 플라스마를 가두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 가둠, 다른 관성 가둠이다.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숙제를 좀 냈는데 그 사이버 한밭에 그 공지사항을 참조해서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숙제를 꼭 해오도록 해요. 알겠죠? 자, 오늘 고생 많았고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어요.